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일부 예비 후보들의 학력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은 제대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무장지대 DMZ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준다.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런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공천이니 무슨 공천이니 말은 많은데 공천의 한자가 혹시 텅 빌 공짜에 내천자, 속은 텅텅 비고 소리만 요란한 건 아닌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 관련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게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허준현 변호사님, 사실은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해당 지역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정우택 후보가 CCTV에 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카페 사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뭔가 봉투를 받아서 넣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뭐 의혹 단계이지 이게 뭐 돈 봉투가 맞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우택 의원은 또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넣고 바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데다가 이게 어떤 결과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대한 어떤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 이게 취소됐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의 어떤 논란의 여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최근 이 도태우 후보의 이 5.18 북한 개입설 관련 폄훼 발언 논란과도 관련해서 네. 이 공천에 대해서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는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오늘 새로운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 보도가 나와서 아마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오늘 긴급 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 열고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는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우택 의원 공천 관련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천이 이루어지던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어떤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결정적인 게 드러난다면 두 번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또 추정해 보면 뭔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혹시 당 차원에서 물밑으로
진상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무슨 첩보나 이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이런 결단 내린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들어오면 혐의가 드러나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정우택 의원 사건이 처음 CCTV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넘어갔었어요. 그걸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CCTV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정우택 의원은 그 당시에는 바로 돌려줬다 그랬는데 나중에 공천 확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거는 좀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게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아마 검증을 또 했을 것이고 제보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계속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유지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담감이 너무 컸을 것이다. 네. 그런 판단이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취소하는 네. 그런 단계까지 오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는 해당 지역에만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청 지역은 물론 바람 타고 수도권에까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막말 논란 이번 선거에서도 일파만파 논란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막말 논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거야. 그거는 아니. 이 육성을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들려드렸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해당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니까 당사자들에게 직접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15년 8월 당시에 이 DMZ 순찰 중에 이 목함지뢰를 밟아서 이 두 다리를 잃었던 이 하재헌 하사와 그리고 이 하사를 구하던 당시 김정원 하사가 추가 폭발로 한 다리를 잃은 이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당연히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발언이죠. 그렇죠, 네. 본인도 SNS에 글을 올려서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상사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이 한 번도 없다.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건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은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금시초문이라는데 대체 그 당사자가 누굴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사과를 했다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렇다면. 네, 논란 예제 정 전 의원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2017년 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해 이 의원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사안의 당사자들이죠. 사고를 당한 목함질의 용사들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두 분께 다시 심려를 끼쳐 상처를 드렸다면서 이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했고,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 이게 뭔가요, 진짜. 누가 봐도 당사자가 당시 이종명 의원이 무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거 발언 관련 기자회견이었겠죠, 추정해 보면.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당사자라고 하면 그런 막말성 발언을 했을 때 그 당사자한테 심려를 끼쳤다면 그 당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우리의 장병들 아니에요? 당시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당한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종명 의원한테 당시에 유선상으로 사과한 걸 얘기한 거다. 그 두 상사와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하사의 연락처는 못 구해서 연락 못했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당분간 선거운동 중단하는 등 자숙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에 예정됐던 유튜브 방송도 일단 펑크냈대요. 한번 영상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모시는 시간이었는데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파문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버려.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예.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아이, 이거 좀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뭐 아니 그게 벌레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잘하고 그럼 여기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 나왔다 그러지. 에이, 또 말장난 하신다. 아니 뭐라 그래요, 그걸.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나요. 밀지 말고 가세요. 왜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들으셨죠, 여러분? 글쎄, 최명기 원장님. 막말도 습관입니까? 아니면 심리에 뭐가 어떤 게 깔렸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막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충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충동적이고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른 게 있으면은 다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만류하더라도 끝까지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주의가 있게 됩니다.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안 돼라는 주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부주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나중에 그거를 본인이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사과를 했나 안 했나, 사과를 했나 안 했나, 그런 또 어려움도 발생하게 돼서 그게 거짓으로 또 본인의 입장에는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막말 논란이 퍼지다 보니까, 일파만파 번지다 보니까 지금 막 구성이 된 민주당 선대위는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혹시 겸손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지나친 자극적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국면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요. 지금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뭐 포괄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딱 부러지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김묘성 기자님. 일단 정봉주 후보에 대한 조치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 정봉주 의원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 현재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당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조금 지켜보면 금명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뭐 정무적 판단, 그리고 발언의 진위 내용,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 그리고 언론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만약에 공천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으로 낼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할지의 여부까지 여러 가지 판단과
근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고 안규백 의원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만약 공천 취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면밀하게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자가발전이에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표가 원래 윤리감찰을 대표가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떤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네. 아마 그 목함질에 관련된 막말 그 얘기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우리가 아까 다른 화면으로 봤던 영상들에 나온 내용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무게감 때문에 총선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넘기면 네.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말실수라는 개념보다 지금 이 문제가 터지면서 다른 문제까지 계속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정봉주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되려 이 사람의 발언을 지적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은 뭐 사과도 어제 상황이에요. 사과도 하고 즉시 영상도 내렸고 하니 그다지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겠느냐.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대당 후보의 이른바 망언이 더 문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가 과거 SNS에 올렸던 이 친일 일제의 식민지배 관련된 글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7년 저희 분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17년 8월에 지금 조수연 예비 후보가 올린 글이 문제인데 그 글을 소개해드리면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 나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021년 4월에 올린 글인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제주 4.3 항쟁 기념식 연설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 제주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는가라고 썼던 글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참 진짜 이번 선거 보면서요. 최재문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좌우 여야를 떠나서 상식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번 선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글은 2017년과 2021년에 쓴 글이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한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멍청해서 당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 자체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부패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침략을 합니까? 그래서 35년 동안 지배를 합니까? 그리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제주 4.3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국가 기념일입니다. 국가에서 기념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대 4.3 항쟁 기념식에 가셔서 직접 묵념도 하시고 함께 동참도 하셨어요. 민간인들을 공권력이 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서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4.3 항쟁을 이런 식으로 마치 그 공산주의 사주를 받은 듯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역사의식이 오랫동안 검증돼서 형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의식 자체를 완전히 뒤트는 것이고 그건 정말 많이 신민사관처럼 신민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주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NS라는 게요. SNS라는 공간이 착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오물보다도 못한 발언 글들을 막 휘어 갈기고 적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공간이 SNS예요. 이 자신의 과거 글이 문제가 되니까 조수연이라는 후보는 예비 후보는 혹시 가만히 지금 입 다물고 있나요? 김묘성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입장을 냈고 해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였죠. 조수연 예비 후보는 기자실을 찾아서 일단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단 당에 먼저 사과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발언에 대한 해명도 곁들였는데요. 일단 조선 말기의 백성들이 나라 그리고 양반의 이중수탈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일제 감정기가 더 좋았을 수 있다고 쓴 것은 분명한 비약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조금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 또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친일 재산 환수에도 적극 찬성한다라면서 수습하는 모형을 보였습니다. 참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각 분야는 발전하는데 제일 여전히 후진적이고 퇴보하거나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정치입니다. 정치. 우리나라는 다 발전하는데 정치가 제일 후진적이에요. 정말 참담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 대표들은 어떤 행보를 했을까 좀 볼게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느 곳을 찾았을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찾은 곳이 어디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오늘 부산 사구 구포시장, 개정골목시장, 그다음에 구포시장 이쪽을 방문을 했고요. 또 경남 김해 외동 전통시장도 방문을 해서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지역이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하구를 끼고 늘어서 있는 지역들인데 뭐 부산 사상구라든가 북구 포함을 하고 있고 경남 김해도 포함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영남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이 지역만 유독 민주당의 교두보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번 총선에서는 10석이지만 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에 5개를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지역이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제 출생지 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결국에는 총선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방문을 해서 시장 상인들 만나고 학부모들과 간담회하면서 순대도 먹고 이렇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고 네.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치를 시켰습니다. 눈에 띄는 곳이 지금 현역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 북갑 지역 여기에 지금 이 5선의 서병수 의원을 매치를 시켰어요. 서병수 의원 굉장히 뭐 부산의 어떤 국민의힘 맹주 같은 인물입니다. 부산 시장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5선인데다가 당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구를 한번 옮겨서 신승을 거뒀는데 그 지역구를 또 옮겨서 이번에 지금 같이 전재수 의원과 맞붙게 됐거든요. 네. 또 김정우 의원을 상대로는 3선의 조혜진 의원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빅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 표심 공략에 몰두한 반면 그와 맞서서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공장에서 퇴근을 하면 그 길가에 호떡 장사 있었는데 그때 한개 시공했던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이재명 대표가 향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난 11일 홍성과 천안 등 충남 지역을 찾은 바 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충청권 지역을 방문하면서 충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일정의 시작은 대전이었습니다. 사실 대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7석 전부를 차지하면서 강세인 지역으로 꼽히는데 현재는 뭐 여러 의원들이 이탈도 하고 뭐 탈락도 하고 하면서 환경이 조금은 달라졌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 대전 지역에서 R&D 예산 삭감을 부각하면서 민심을 자극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들른 곳은 세종시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를 방문을 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곳에 합동 분향소를 참배하면서 좀 위로를 전하고 육거리 종합시장 그리고 충북대 거리 인사에 나서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뭐 채 한 달도 안 남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 마지막 막판이 될수록 여야가 치열한 선거정은 불보듯 뻔한데 제발 세련되게 하세요.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에 좀 버금가게 제발 여야 할 것 없이 세련된 정치 선거 운동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매번 최고급 외제차나 타고 다닌 줄 알았던 김정은 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번 고심입니다만 이번에는 이걸 탔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탱크를 탄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어. 참 여러 가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탱크입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탱크병 대항훈련 경기에 가서 지도에 나서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그 훈련장에서 네. 탱크들이 뭐 돌진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탱크를 탔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고개를 빼끔히 내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요거예요. 포착이 예. 됐습니다. 예. 이 같은 행보는 사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면서 이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7일에도 그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주요 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해서 네. 직접 뭐 총을 쏘는 듯한 모습을 그랬죠. 보여주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탱크를 직접 모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허. 앞서 사진들을 보니까 뭐 연방 또 이렇게 막 웃고 있고 환한 모습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심을 뒤흔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모수의 철마들의 치열한 진격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민군대 각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 부분대들의 훈련을 많이 지도하였지만 오늘 땅크병들의 준비 정도가 제일 만족스럽다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탱크를 땅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보면 대만족을 했대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지켜 세운 부대는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지역 타격을 주 업무로 하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이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신형 주력 이 탱크들이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해서 대만족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네. 또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적인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지난 2020년 노동단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탱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탱크를 보면은 외부를 전면 장갑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존의 주력 전차였던 천마호와 폭풍호 등을 이 주력 전차들을 바꾸면서 실전 배치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군사 전문가랑 무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일단 외형상에 약간의 변화는 감지되는데 이게 이제 신형 이 탱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형 탱크를 몰면서 뭐 아까 막 환하게 웃고 뭐 그랬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탱크를 직접 모은 게 또 처음은 아니었다네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땅크에 오르시어 저정간을 틀어잡으시고 질풍같이 내달리시는 무족의 백두산 장군. 오늘 우리 대장이 훈련 지도를 하면서 직접 땅크를 몰고 포사격을 하였는데 새해 첫 포성을 그가 올린 셈입니다. 요즘 부쩍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며칠 전에는 뭐 직접 소총을 직접 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번엔 신형 탱크를 직접 모는 모습, 일종의 세력 과시, 어떤 무력 과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최명기 원장님, 이 심리 바닥에 어떤 걸 노리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은 여태까지 북한 지도자 중에서 제일 북한 인민들한테 노출이 많은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생각에는 저게 무슨 소용이 있지 하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계속 행동적인 모습을 현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직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 보면은 아마 신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뭔가 압박을 받을 때 그게 얼굴에 잘 드러나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박도 선거 때문에 없고, 그런 다음에 러시아라는 맹방을 갖다 얻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렇게 북한이 최근 잇따라 고강도 훈련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허준 변호사님 맞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시한 훈련인데요. 뭔데요? 바로 특수타격 훈련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군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참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바로 유사시에 적의 지휘부 시설로 직접 침투를 해서 수뇌부를 제거해버리는 훈련이에요.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겠죠.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수뇌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항공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네. 하늘길을 막는 항공 차단 훈련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훈련 모습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예 그냥 내부 시설로 침입을 해서 수류탄을 던져서 지휘시설 전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저게 육군 특정사령부 예하 제13특임 여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예 이것만 주임무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훈련 현장에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네. 현장지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한 것은 2016년 당시 한민구 장관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한미연합 특전대원들이에요. 우리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최진범 교수님 보실 때는 일단 저런 모습도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뭔가 안도감, 든든한 안보, 튼튼한 안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줄 수 있고 네. 그만큼 중요했나 봐요. 8년 만에 국방장관이 지금 방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북한이 최근 들어서 호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부대를 이제 물론 저는 해병대가 더 잘한다고 보지만 네. 어쨌든 특수전사령부 같은 경우도 참수작전 하게 되면 그 대상은 김정은이에요.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부를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수훈련이라 하면 가장 북한이 싫어하는 게 저런 훈련이에요. 지도부를 타격하는 거거든요. 네, 겁내하고. 당연히 겁내하죠.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저게 두렵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 군의 가장 정예 군인들이 김정은과 지도부를 타격해서 참수하겠다는 훈련이니까. 유사시에. 그럼 유사시에. 그러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저기를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원식 장관이 가서 저런 모습 보여줘야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지 그러겠네요. 않겠어요?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가능한 한 보호하면서도 북한의 군 지휘부를 타격해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조기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신원식 장관이 일부러 저는 저기 갔다고 보여주고 네. 저 모습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뭔가 이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갖는 베개는 바로 우리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주차. 아니, 최명기 원장님 대체 어떻게 주차했길래 이런 제목 붙은 걸까요? 저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좀 이따 사진이 나올 거고요. 아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차 위에 차가 있는 광경이 됩니다. 어머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게 첫 번째 조건은 제 추측에는 네. SUV 차여서 차체가 좀 높아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저걸 하기 위해서는 저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속력을 내야 돼요. 아하. 세 번째 조건은 속력을 내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쫙 쏠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서 한쪽으로 쫙 쏠렸겠지요. 아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내셨어요. 네.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나서 보고 보신 분들이 뭐지? 저거 혹시 띡 로봇가 또는 이 뭐죠? 예전에 트랜스포머 그런 로봇들이 찌 들어서 또는 기중기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거. 왜냐하면 이걸 운전해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목격자분이 계시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 차가 이렇게 택시 위에 올라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몇 년을 지나다니는데 그런 광경이 처음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낼 수 없는 구간이에요. 고속도로인데 주차장 들어올 때는 여러분 다 아시면 서행이에요. 서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처음 봤다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저도 처음 보고 저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렇게 뭔가 영화 촬영 같은 걸 위해서 하려고 해도 연출하기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저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한 건지 만약에 속력이 주차장이라서 빠르기도 어려웠겠지만 속력이 진짜 빨랐다고 하면 신기하네.
걸쳐진 게 아니라 전복됐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상태로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합니다.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기하게 주차한 사람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제 8시 기준으로 조회수가요. 36만 242회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작성자도 자기가 직접 와서 봤대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왔다가 너무 희한한 광경을 봐서 이걸 공유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저렇게 차가 주차된 상황은 신기하긴 한데 걱정되는 건 혹시 이 과정에서 안진용 기자님 다치신 분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일단은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반응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후진을 하다가 엑셀을 갑작스럽게 밟아서 올라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밟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네. 반면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저 상황만 보는 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면 네. 땅에서 솟구쳤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밑에 지금 있는 차량이 택시잖아요. 저 승용차가 아무래도 택시를 잡아타려고 한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인명피해가 없었고요. 이제 운전 미숙이었던 걸로 드러나 천만다행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겠고요. 다행히 주변 분들, 특히 이제 휴게소이니까 음식 사러 갔다거나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치시거나 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대요.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어제 오전입니다. 부산 동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던 4.5톤짜리 화물차가 이렇게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간을 뚫고 나가서 차체 앞부분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나가던 차량에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요. 공중에 떠 있는 이 화물차 앞부분에 사다리를 대고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운전석에 있던 40대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끔 영화 보면 저런 상황 생기면 운전자분 미동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 차가 앞으로 기울일 수 있잖아요. 당시 구조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안 먹자. 내가 방금 말한 숙제로. 세상에 저런 장면 보면요 늘 드는 생각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소방대원분들, 구조대원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조도 어려웠지만 나중에 저 차 화물차 견인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화물차는 크레인을 동원해서 진입을 했다고 해요. 크레인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걸 뒤로 뺄 수도 그쵸. 없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극심한 정체는 빚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고. 또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부서진 저기 보면 밑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러진 가드레일이 부러졌잖아요. 아이고. 그게 떨어지면서 밑에 좀 피해가 또 생겼어요. 세상에. 밑에 도로에 또 피해가 생겨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40대 남성이 운전했는데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해요. 네. 다만 이제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졸음운전이 아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건 명확한 것 같고 아마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인명피해 없이 구조돼서 천만다행이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타고 뛰고 벗겨지고 그냥 얘기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타고, 뛰고, 벗겨지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타고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문 닫힌 공업소 앞을 서성이는 동그라미 속 한 남성 보이시죠? 네. 잠긴 문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또 안에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립니다. 네. 그러다가 골목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남성이 좀 이따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사다리입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허. 안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몇 분 뒤에 또다시 잠긴 문을 넘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넘어서 힘겹게 밖으로 나오는 남성. 네. 그런데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 딱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태연하게 사용한 사다리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네.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가 싶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남성을 쫓았고요. 네. 결국 경찰서로 동행합니다. 일단은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태연하니까 혹시 최진문 교수님, 네. 저분 혹시 저기 자기 공장인데 열쇠 뭐 이렇게 놔두고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뉴스파이터에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취재한 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어허! 그 사람이 지금 담을 넘어간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지난 10일 날 동대문구 한 자동차 공업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문 닫힌 자동차 공업소 앞을 서성이던 한 사람이 주변에 사람 있나 보더니 뒤로 가보니까 사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참나, 그 사다리 가져와서 저 문을 넘어서 들어가서 서랍 뒤지고 모든 걸 뒤져가지고 13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서 달아났던 거예요. 근데 보신 것처럼 13만 원 상당의 공구 절도해서 도망가는데 그 장면을 딱 걸린 상황. 즉 경찰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순찰 중이다. 지금 이 장면 너무 진짜 너무 빵당하면서도 웃긴데 저 장면을 딱 보고 있던 경찰분들도 얼마나 빵당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활동 중에 그 사다리가 공업사에 걸쳐져 있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다리가 왜 걸쳐져 있나 힘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 담장을 넘기기가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을 좀 모색을 하다가 사다리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물건을 바닥에다 놓은 다음에 담을 다 넣고 나서 그 밑에 틈새로 손을 뻗어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다가 뒤에 경찰관이 있는 걸 보고 그냥 황급히 도망간 거였거든요. 사다리를 저렇게 태연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모르고 또 자기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60대 남성 처음에는 경찰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연이 제자리에다가 다시 사다리를 갖다 놨는데 그 후에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도주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 모습은 경찰을 더욱더 자극시켰고 그리고 경찰이 이 남성을 쫓아 현장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업소 CCTV 등을 통해서 피해 사실 역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공구가 아니라 진짜 훔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인근에서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는데 자전거 자물쇠를 자르기 위해서 톱을 가지러 갔다가 톱이 없자 결국 다른 공구들을 훔쳐 나왔다는 거죠.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 남성을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검거했고 그제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 솔직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범행을 스스로 다 실토한 거잖아요. 자전거 훔치려고 공구를 훔쳤습니다. 네. 자, 앞서 보면 타고 뛰고 벗겨지고인데 일단 타고는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하나씩 또 살펴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대낮부터 뛰고 벗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누가 왜 뛰고 뭐가 벗겨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하.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한적한 골목길입니다. 갑자기 남성 뛰어나오죠. 너무 네, 뭐예요, 심하게 이게? 넘어진 것 같아요. 어머머머. 그런데 아픈 건 둘째치고 황급히 달려갑니다. 어머머, 어머. 뒤에 보세요. 넘어지면서 벗겨진 신발 한 짝도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나. 정말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남성이 도착한 곳 인근 주민센터입니다. 네. 그리고는 누가 날 납치하려고 해요 라고 어머나? 하면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남성이요. 직원이 도와주려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는 또다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아니 도와달라면서 경찰을 보면 아이고 잘 오셨어야지 왜 경찰 보고 또 도망쳐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수상하죠.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왜 경찰을 보고 도망갔을까? 도대체 이 남성 누굴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요. 남성이 도주 방향 따라서 수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 안 가 남성이 발견된 곳은 어디였냐면요. 인근 어린이집 안에서 저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어머나?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된 건데요. 남성이 이토록 황급하게 도망친 이유는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납치가 아니면 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납치가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어머나? 네, 이 남성 중국 국적의 4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까요.
주사기 5개, 마약, 뭐 이런 필로폰 투약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양성이 나왔고요. 결국 이 40대 남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진짜 환각, 진짜 마약이라는 것을 들으니까 더 황당한데, 그리고 더 가슴 철렁했던 게 마지막 검거됐던 장소가 어린이집이었다는 게 너무 가슴 철렁해요. 그런데 마약을 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막 환각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그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 일시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뇌에서 노에프네프린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전장들이 확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과 현실을 갖다 구분하는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기는 확 방출하게 되면은요, 가슴도 뛰고 막 불안해져요. 어허. 불안해지니까 뇌에서는 그 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납치라는 스토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허허 참네. 어쨌든요, 이 시민분들, 특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뭐 영화 파묘가 흥행 질주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할 것이 중국에서 지금 이런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파묘가 벌써 900만 가까이 어머나. 관객을 모았는데 와. 이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해드리면, 극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귀신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불교 경전인 축경을 얼굴에 쓰인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저 모습인데 영화 포스터에서도 저렇게 얼굴에 한자를 새긴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가 김고은 씨 있습니다. 본인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모습이 실제로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장면을 두고 최근 한 중국의 누리꾼이 우스꽝스럽다고 조롱을 해서 네? 논란을 일고 있는 겁니다. 어허. 이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것을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국인들이 얼굴에 그 내용을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부러움을 시비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걱정도 팔자. 진짜 중국 우스꽝스러운 거 뉴스파이가 다 말해봐요. 그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아니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누리꾼들 이렇습니다. 시비 걸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네, 이런 반응으로 일축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별걸 다 특집 잡고 있다. 네. 영화 내용도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지적. 그리고 축경에 쓰이는 한문은 중국어가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쓰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끝판왕도 등장합니다. 뭘까요? 바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죠. 네. 이 서경덕 교수는 K 컨텐츠 도둑 시청부터 멈춰라 라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 개봉 안 했겠지만 그 개봉하면 돈 내고 보든가,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거 돈 안 내고 몰래 그 도둑 그 관람 그런 거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발 좀 그런 것부터 고치세요.